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돈과 배경으로 사람의 값어치를 따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하나로 값어치를 판단하는 사람. 오늘 이야기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이야기 나눔터 2025년 3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와 철골로 뒤덮인 30층짜리 건물 꼭대기, 윤건설그룹 회장실.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9살의 윤병철 회장. 어깨는 꼿꼿하고 눈빛은 날카롭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네이비 정장 차림. 그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보이고 그 너머로 끝없이 이어지는 회색 도시가 보였죠. 어느 각도에서 봐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도시가 아닌 아주 먼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40년도 더 된 시간 속 어딘가에 서 있는 사람처럼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철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아들 윤태준이었습니다. 36살. 아버지를 꼭 닮은 키와 체형이지만 인상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움이 있었고 아버지의 냉철함 대신 따뜻함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따라 그 표정에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움 뒤에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병철이 의자를 돌려 아들을 마주봤습니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라. 태주는 앉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의 침묵. 병철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말에 병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수년째 일에만 매달려 살던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단단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지? 한미진이라고 합니다. 대한은행 강남 지점에서 일하는 대리예요. 병철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집안은? 태준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을 병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세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철의 손가락이 창틀을 꽉 쥐었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이며 서 있었죠.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도 느꼈을 겁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를. 아버지, 그 사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혼자 힘으로 장학금 받아서 대학 나왔고 은행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에요. 성격도 좋고 사람도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병철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이 우리 집안과 어울릴 것 같아? 태준아, 윤건설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가문의 체면, 격, 그리고 뿌리. 그게 다야.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병철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40년도 더 된 여름날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서울 변두리 골목. 22살의 윤병철은 낡은 우산 하나를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윤주. 가난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밝게 웃던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신발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발걸음마다 물이 찰박거렸지만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우산 하나를 반씩 나눠 쓰고 어깨를 맞대고 병철아, 우리 이렇게 가난해도 괜찮아. 나는 내가 있으면 충분해. 그 말을 하던 윤주의 얼굴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도 눈이 빛났던 그 얼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는 듯 웃던 그 얼굴. 하지만 다음 장면은 달랐습니다.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의 사무실. 그 목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뿌리 없는 여자는 안 된다. 우리 집안 체면이 있어. 윤병철, 내 주제를 알아라. 그날 병철은 윤주의 손을 놓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굴복했습니다. 윤주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등을 돌렸죠.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명문가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고 5년을 못 버티고 이혼했습니다. 그 후로 병철은 혼자였습니다. 오직 일과 아들만을 위해 살았죠. 윤주의 이름을 입 밖에 낸 적도 없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 눈빛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날 자신이 내지 못했던 용기처럼.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병철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혼자 드시고, 혼자 주무시고, 그게 행복하세요? 병철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이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숨겼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태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들고 왔던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홀로 남은 병철이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단정한 은행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한미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인상이 선했습니다. 억지로 꾸민 웃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병철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칸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빛이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병철이 사진 속 윤주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40년이 지나도 그녀는 여전히 22살로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그 중얼거림이 텅 빈 회장실에 낮게 퍼졌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오후 이사회 준비가 됐다는 연락이었죠. 병철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완벽한 회장의 모습으로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 아들에게 내가 겪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 하지만 정말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뿌리도 없고 배경도 없고. 병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아들을 위한 일이다. 체면과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40년 전 사랑을 잃고 돌아서던 그날처럼.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철은 여전히 아들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진의 사진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였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곳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보겠다.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속을. 그것이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거칠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봄이 오려다 말고 머뭇거리는 계절. 아침 공기에는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철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진한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는 커피잔을 손에 든 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천천히 되새기며 책상 위에는 어제 비서가 가져다 준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미진에 대한 신상 정보였습니다. 보육원 출신, 장학금으로 대학 졸업, 대한은행 입사 5년 차, 고객 만족도 1위. 숫자로 정리된 그녀의 삶이었죠. 병철은 그 보고서를 한번 읽고 구겨서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도 이력서엔 그럴듯하게 보이는 법이니까요.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도 숫자로는 다 담기지 않는 법이고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진짜 모습을. 병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엔 들어가지도 않던 구석진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처음 건설 현장에서 발로 뛰던 시절에 입던 옷들이었죠. 30년도 더 된 것들이었습니다. 낡은 파카 하나를 꺼냈습니다. 군데군데 실밥이 터져 있었고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습니다. 소매 끝은 닳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죠. 거기다 무릎이 하얗게 바랜 청바지, 밑창이 닳아 발가락 부분에 구멍이 날 것 같은 낡은 운동화.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모두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5장만 남겼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의 자신이었습니다. 아직 회장이 되기 전 그저 가난한 청년이었던 윤병철의 모습이 이제 늙어 서 있었습니다. 허름하고 초라한 노인. 길에서 마주쳐도 한 걸음 피해 걷고 싶은 그런 사람. 병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낯설다니. 모자를 깊숙이 눌러 썼습니다. 얼굴이 반쯤 가려졌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개찰구 앞에 선 것이 30년 만이었습니다. 교통카드가 없어서 현금으로 표를 사야 했습니다.
자동 발매기 앞에서 버튼을 누르는 손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영무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병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이어폰을 꽂은 젊은이들,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들. 병철은 구석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슬쩍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냄새라도 나는 줄 알았던 모양이었죠. 낡은 옷에서 나는 오래된 창고 냄새가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병철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현실이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세상이야. 나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대한은행 강남지점이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다.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직장인들이 급하게 업무를 보고 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병철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 멀리 창구 2번에 미진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단정한 유니폼 차림으로 손님을 맞이하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병철은 일부러 다른 창구로 갔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죠.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번호가 불렸습니다. 3번 창구,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명찰엔 김성민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사무적이었습니다. 병철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병철이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성민 대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짧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병철이 주머니를 천천히 뒤적였습니다. 일부러 어설프게. 김성민 대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손님, 빨리 좀 해주세요. 뒤에 분들 기다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겨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김성민 대리는 빠르게 컴퓨터에 입력하더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냥 서류를 밀어냈을 뿐이었죠. 여기 서명하세요. 이게 어디다 쓰는 서류인가요? 통장 개설 서류요. 별거 없어요. 그냥 이름만 쓰시면 돼요. 병철이 서명하고 일어섰습니다. 김성민 대리는 이미 다음 손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병철이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지. 돈 없고 초라해 보이는 노인에겐 이런 대접을 하는 게 세상이야. 이제 저 여자 차례다. 다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미진의 창구 쪽으로 번호를 맞췄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미진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손님마다 다르게 대했습니다. 젊은 직장인에겐 빠르고 명확하게, 어르신에겐 천천히, 더 크게, 더 친절하게. 그 차이가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병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자를 한 번 더 깊이 눌렀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창구 앞에 섰습니다. 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병철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진의 눈빛에는 김성민 대리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눈빛,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노인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중하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철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송금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자 미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창구에서 하시면 조금 기다리실 수 있어요. 어르신, 키오스크 써보신 적 있으세요? 더 빠르게 되거든요. 키오스크요? 그게 뭔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별거 없어요. 미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키오스크 앞으로 안내하면서 미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코팅된 작은 카드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와 그림이 함께 있었습니다. 순서가 아주 쉽게 정리되어 있었죠. 어르신,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어르신들이 자꾸 막히시는 부분만 쏙쏙 골라서 정리해 놨거든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병철이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봤습니다. 거기엔 작은 별 하나와 함께 파란 볼펜으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한미진 드림. 병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작은 카드 하나가 왜 이렇게 가슴에 걸리는 걸까요? 업무 때문에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혼자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카드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병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카드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병철은 건물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카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한미진 드림.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동시에 어딘가 아팠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생각나는 것처럼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봐야 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를.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병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어. 사람의 진심이란 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칭찬받을 것을 알 때 친절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혼나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그래도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윤병철은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철은 또 일찍 눈을 떴습니다. 전날보다 더 일찍.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미진에게 받은 그 작은 카드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그 문장이 별 하나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한미진 드림. 병철은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69평생 수천억짜리 계약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이
원짜리 몇 장을 들고 간 은행에서 받은 손글씨 카드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병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카드가 단순히 친절해서가 아니라는 걸. 그 카드에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불편할까봐, 혼자 헤맬까봐, 누군가한테 무시당할까봐. 그 마음이 손글씨 한 줄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40년 전 윤주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윤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손해를 봐도 남이 불편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 체면이고 눈치고 다 내려놓고 달려가는 사람. 병철이 평생 다시는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따뜻함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병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른다. 하루 본 것만으로는 몰라. 더 봐야 해. 낡은 파카를 다시 걸쳤습니다. 오늘도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날 오전 대한은행 강남지점 로비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이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점장 오재현이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손목시계를 연거푸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재현, 52살. 이 지점에서 5년째 지점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짝이는 구두, 이탈리아제 넥타이, 머리는 항상 기름을 발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오재현은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위로는 한없이 굽히고 아래로는 한없이 짓밟는 사람. 고액 고객 앞에서는 허리가 90도로 꺾이는 사람이 힘없는 직원 앞에서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미진처럼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직원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말대꾸하지 않고 참는 사람이 만만하게 보였던 거겠죠. 그날 아침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지점장실 앞에 모였습니다. 오재현이 팔짱을 끼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중요한 고객 방문이 있어.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이 지점 역대급 VIP야. 전원 최상응대. 한대리, 내가 직접 모실 테니 옆에서 서포트해. 미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지점장님, 저 오늘 오전 11시에 예약 상담이 잡혀 있어요. 지난주에 어르신 한 분이 미리 잡아두신 건데요. 멀리서 오신다고 하셔서. 오재현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취소해. VIP가 먼저잖아. 미진이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라 취소 연락을 드려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서요. 혹시 다른 직원분이. 한대리, 내 말 2번 하게 만들지 마. 오재현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방 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눈치만 봤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굴복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지만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찌감치서 지켜보던 병철이 있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쥔 채 조용히 그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미진이 창구에 앉아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저편에서 인기척이 달라졌습니다. 73살의 박순례 할머니가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ATM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급했습니다. 얼굴에 당황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전화기에 대고 자꾸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지갑을 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직감이었습니다. 그 조합이 급한 발걸음, 전화 통화 중 ATM, 당황한 표정 미진이 몇 번이나 본 장면이었습니다. 실제로 당하신 분들이 꼭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미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오재현이 소리쳤습니다. 한대리, 창구 비우지 마. 미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큼성큼 걸어가 박술래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부드럽게 웃으면서 하지만 단호하게. 할머니, 잠깐만요. 전화 받고 계세요? 박술래 할머니가 미진을 봤습니다. 당황한 눈빛이었습니다. 응. 검찰청에서 왔다고. 우리 아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해서 빨리 돈을 보내야. 미진이 할머니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전화기를 보여달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머뭇거리다 건네줬습니다. 미진이 전화기를 가져다 귀에 댔습니다. 저는 대한은행 직원입니다. 이 고객님과 통화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협박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진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검찰청은 전화로 돈 보내라고 안 해요. 이거 보이스피싱이에요. 박술래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진이 팔을 잡아대기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숨 좀 고르세요. 아무 일 없었어요. 할머니가 미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마터면, 아이고 어떡할 뻔했어.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진도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만치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병철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때 기억이 덮쳐왔습니다. 40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서울 변두리 시장 골목. 22살의 병철은 윤주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한켠에서 할머니 한 분이 주저앉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장바구니가 엎어져 과일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윤주가 먼저 뛰어갔습니다. 우산도 내던지고 빗물에 온몸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철이 당황해서 말렸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체면도 있고. 그때 윤주가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 그 눈빛, 그리고 지금 미진이 똑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이분이 더 급해요. 두 목소리가 포개졌습니다. 40년의 시간을 건너서 병철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황급히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69의 나이에 회장실도 아닌 은행 대기 의자에 앉아서 윤주야, 저 아이가 너야? 그 중얼거림이 아무도 없는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술래 할머니가 진정되고 나서야 미진은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오재현이 다가왔습니다.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한 대리, 나 좀 봐.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낮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걸 미진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오재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업무야? 창구 비우고 나가서 노인 손 잡아주는 게 지금 몇 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수백만 원을 잃을 뻔했어요. 그게 경찰 일이지 은행 일이야? 우리가 언제부터 파출소였어? 미진이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을 다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근태 점수 깎는다. 알아들어? 알겠습니다. 미진이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로비로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가벼운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 마음을 숨기고 있는지를. 미진이 창구에 앉아 다음 손님을 불렀습니다. 방금 지점장한테 혼난 사람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밝은 목소리로 347번 손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병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할 차례였습니다. 창구 앞에 앉아 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어제도 오셨었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병철이 속으로 놀랐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오가는 창구에서 초라한 차림의 노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왔습니다. 입금을 하려고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을 꺼냈습니다. 일부러 오래되고 낡은 지폐로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미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3만 원 입금하시는 거죠? 통장 주세요. 병철이 통장을 건넸습니다. 미진이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철이 말했습니다. 아, 잠깐. 2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다시 가져갈게요. 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럼 2만 원만 해드릴게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돌려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철이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4만 원을 드렸는데요. 왜 10,000원만 돌려주시죠? 미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3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4장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라고 잘라 말하거나 CCTV를 확인하자고 했을 겁니다. 혹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세어보라고 했겠죠. 미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해요, 어르신. 그러면서 자신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10,000원을 꺼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병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3장이 맞아요. 제가 헷갈렸어요. 미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이 헷갈려 한다는 것에 짜증을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네, 나이 들면 이러네요. 병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쓴웃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을 시험하고 있다는 게 문득 미안해졌습니다. 미진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입금을 처리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위로하려고 골라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통장을 건네주면서 미진이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카드 2장이었습니다. 역시나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것도 드릴게요. 카드를 보니 보이스피싱 예방 카드였습니다. 그림과 함께 큰 글씨로 3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검찰이나 경찰이라고 해도 전화로 돈 보내라고 하면 무조건 끊으세요. 진짜 공무원은 그렇게 안 해요. 둘째, 자녀라고 해도 목소리가 이상하면 일단 끊고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셋째, 급하다고 재촉하면 할수록 의심하세요. 나쁜 사람들은 항상 급하게 서두릅니다. 미진이 카드를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진지했습니다. 이 노인이 정말 당할까봐 걱정이 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 카드를 건넸습니다. 수수료 면제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어르신처럼 65 이상이시면 면제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꽤 많아요. 이거 보고 확인해 보세요. 모르면 손해거든요. 이것도 컴퓨터로 출력한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손으로 정성껏 쓴 것이었습니다. 항목마다 별표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병철이 물었습니다.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어르신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이라서요. 만들어두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미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때 병철의 눈에 미진의 책상 한켠에 놓인 두툼한 노트가 보였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자주 펼쳐보는 노트였습니다. 저건 뭐예요? 아, 이거요. 제 메모장이에요.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나 도움될 만한 정보들 적어 놓는 거예요. 미진이 노트를 살짝 펼쳐 보여줬습니다. 빼곡했습니다. 청각장애 고객 응대법, 휠체어 고객 동선, 외국인 서류 처리 순서, 치매 어르신 응대 요령. 왜 이런 걸 만드세요? 병철이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미진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은행이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조금만 준비해 두면 그분들이 훨씬 편하게 오실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어르신들 돈은 평생 모으신 거잖아요.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걸 지켜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그 순간 병철의 머릿속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돈으로 사람을 지키려 했는데 이 아이는 사람으로 돈을 지키는구나. 평생 돈이 최고라고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도 지킬 수 있고 가족도 지킬 수 있고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젊은 여자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어서려는 병철에게 미진이 마지막으로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박하사탕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어르신. 입 심심하실 때. 작은 사탕 하나였습니다. 은행 정책에도 없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 그냥 미진이 자기 돈으로 사다 놓은 사탕이었습니다. 병철이 사탕을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을 나와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탕을 입에 넣었습니다. 시원한 박하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좋은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병철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둘러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서둘러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이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병철은 서재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윤주야, 오늘 또 만났어. 그 아이, 너를 많이 닮은 아이. 사진 속 윤주는 여전히 22살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봐야겠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힘없는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입을 막으려고 협박까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버젓이 윗자리에 앉아 있을 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병철이 세 번째로 낡은 파카를 걸쳐 입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밖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렸다는 라디오 소리가 흘렀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병철은 운동화 끈을 묶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하루만 더 보고 결정하자. 사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미지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2번을 봤는데 2번 다 한결같았습니다. 꾸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철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래왔습니다. 감정보다 이성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험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친절함을 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단단한 걸 보고 싶었습니다. 압박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불이익이 걸려 있을 때도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날 병철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은행 강남지점 로비는 아침부터 긴장감이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점장 오재현이 아침 일찍부터 손목시계를 연거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구두가 더 반짝였습니다. 넥타이도 더 단단하게 매여 있었습니다. 병철이 대기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손님이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중년 여성이 앞사람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VIP 온대요. 지점장이 아침부터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병철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큰 고객이길래요. 글쎄요. 직원들이 아침부터 회의하고 그러던데. 병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VIP가 오는 날. 그럼 오늘 미진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겠구나. 큰 고객 앞에서 지점장 눈치를 볼 때 그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지. 그때 오재현이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들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이 지점 역대급 VIP 방문이 있어요. 절대로 실수 없도록. 한 대리, 내가 직접 모실 테니까 옆에서 서포트해. 미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저 오늘 오전에 예약 상담이 있어요. 어르신 한 분이 지난주에 잡아두신 건데요. 취소해. 지금 그게 중요해? 오재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르신이라 취소 연락이 어려우실 수 있어서요. 혹시 박 대리님이 내 말 2번 하게 만들지 마, 한 대리.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직원들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미진이 입술을 꼭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 뒤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삼켜졌는지 병철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 2시가 됐습니다. 은행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사람 둘이 양옆에 따랐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오재현이 황급히 달려나갔습니다. 허리가 순식간에 90도로 꺾였습니다. 평소 직원들한테 하던 그 허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VIP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거의 들떠 있다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로비를 둘러보던 오재현의 눈이 미진에게 꽂혔습니다. 한대리, 지금 뭐해? 빨리 와. 로비 전체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직원들도 멈췄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점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병철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뭔가가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점장님, 미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지금 상담 중인 어르신이 먼저입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오재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말대꾸야? 말대꾸가 아닙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진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그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칙? 원칙이 저기 들어오신 분보다 중요해? 지금 그 말이 나와? 오재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진의 눈빛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기 들어오신 분도 소중한 고객님이에요. 하지만 지금 기다리고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이 소중한 고객님들입니다. 미진이 로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번호표를 쥐고 앉아 있는 사람들, 학생도 있었고, 직장인도 있었고,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일로 바쁘게 은행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상담 중인 어르신을 중간에 자리를 뜨는 건 그분께 실례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실례고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VIP 응대는 박 대리님이 더 전문이세요. 박 대리님께서 모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재현은 입을 벌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병철은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저 작은 여자가 지금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원칙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돌아섰습니다. 병철에게로 다시 걸어왔습니다. 뒷모습이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기다리게 해서요. 미진이 창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병철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가씨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미진은 그 짧은 말에서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일만큼은 정확했습니다.
통장 정리가 끝나고 병철이 일어섰습니다. 아가씨, 괜찮겠어요? 저 때문에. 병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미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손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많든 적든 모두 똑같이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병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아 올렸던 편견의 벽이었습니다. 추운데 조심해서 가세요, 어르신. 미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병철이 은행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답게 공기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건물 맞은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서는 은행 로비가 훤히 보였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로 3번이었습니다. 3번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3번 다 미지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도, 혼날 때도, 큰 압박이 있을 때도 한결같았습니다.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냥 그 사람이었습니다. 병철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알겠어. 충분히 봤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안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병철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로비가 보였습니다. 지점장 오재현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박 대리가 뭔가를 설명하려는 듯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오재현이 서류를 책상 위에 쾅 내려쳤습니다. 창문 너머로도 그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진도 창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와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로비 한쪽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재현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수수료 누락이야. VIP 고객 계좌 처리해서 수수료가 빠졌어. 이게 누구 실수야? 미진이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폈습니다. 제가요? 저는 오늘 VIP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요. 박 대리가 처리했지만 중간 확인을 내가 했잖아. 오재현이 손가락으로 서류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미진이 서류를 더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지점장님, 이 서류에는 제 서명이 없어요. 최종 승인란을 보시면 오재현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야?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승인자라네. 박 대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지점장님, 시스템 로그를 보면 최종 승인이 나가. 내 말은 안 들어도 돼. 오재현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박 대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오재현이 미진에게 성큼 다가갔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비 전체에 그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한 대리, 아까 내 말 안 들은 거 기억해? 이번에도 버티면 다음 인사에서 어떻게 될지는 알아서 판단해.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제 실수가 아닙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오재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내 실수라는 거야? 지금 상사한테 대드는 거야?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손님들도 뭔가 낌새를 채고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미진이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눈물이 넘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럼 제가 고객님께 전화드리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받아들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은 끝내 없었습니다. 오재현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빨리 해. 병철은 그 모든 장면을 대기 의자에서 지켜봤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사업에서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경쟁자에게 뒤통수를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저건 사람의 문제다. 병철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 입을 막으려고 직장을 볼모로 협박하는 것. 그게 병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점장실로 당장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지금 나서면 미진만 더 곤란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기 전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미진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대한은행 강남지점 한미진 대리입니다. 오늘 처리해드린 계좌건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에 누락이 있었습니다. 은행 차원에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의 실수라고만 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미진이 끝까지 지킨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진이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오재현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잘했어. 내일 환급 처리해. 또 실수하면 가만 안 둬. 그리고는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진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떨렸습니다. 병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철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병철이 작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습니까? 미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고객님. 고객님만 불편하지 않으시면 돼요. 여전히 손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상황인데도 저 사람 잘못 아닙니까? 병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내부 일이에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병철은 천천히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병철의 눈빛은 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내일 오전 10시에 대한은행 강남 지점으로 가겠네. 지점장실로 바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줘. 그리고 정장 준비해도.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은행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미진이 보였습니다. 다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밝게 웃으며 조금만 참아라. 병철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로잡힐 거야.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늦은 겨울의 마지막 눈이었죠. 병철은 손을 뻗어 눈송이 하나를 손바닥에 받았습니다. 금세 녹아 사라졌습니다. 그래. 저런 사람 위에 저런 지점장이 있어서는 안 되지. 병철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병철은 서재에 앉아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늘따라 윤주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윤주야, 오늘 그 아이가 많이 힘들었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끝까지 손님을 먼저 생각하더라. 너처럼, 꼭 너처럼. 사진 속 윤주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일 나서야겠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병철이 사진을 책상 위에 세워뒀습니다.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윤주가 옆에 있는 것 같았으면 했습니다. 창밖에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조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가장 기고만장해진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그때 판이 뒤집혀야 진짜 통쾌한 법입니다. 그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2025년 3월 27일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대한은행 강남지점 앞 도로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맞춤 제작 네이비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이탈리아산 구두가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손목에는 5천만 원짜리 시계가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어깨는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윤병철이었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낡은 파카를 입고 구부정한 자세로 이 문을 드나들던 그 노인이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뒤따라 내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반 발짝 뒤에 섰습니다. 병철은 은행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초라한 노인으로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 오재현이 있었고 미진이 있었습니다. 가자. 병철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로비 문이 열렸습니다. 병철이 들어서는 순간 로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급 정장에 비서까지 대동한 남자.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보통 손님이 아니라는 걸. 병철은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구 2번에서 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미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낯선 듯 하지만 낯설지 않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낡은 점퍼를 입고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던 그 노인과 지금 눈앞에 이 사람이 어딘가 겹쳐 보이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달랐으니까요. 병철은 시선을 거두고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비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윤병철 회장님 방문이십니다. 지점장님 계십니까? 그 한마디에 로비가 멈췄습니다. 윤병철, 윤건설그룹 회장, 이 지점 최대 고객,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오재현이 뛰어나왔습니다. 그 반짝이는 구두로 어제까지 직원들에게 군림하던 그 발걸음이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미리 연락 주시지. 제가 마중을 나갔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철이 짧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소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오재현이 앞장섰습니다. 병철이 따라가면서 창고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미진이 멍하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미진의 얼굴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병철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소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4개. 창문으로 로비가 살짝 내다 보였습니다. 오재현이 의자를 빼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회장님. 차라도 한 잔. 병철이 먼저 앉았습니다. 오재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방 안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오재현의 얼굴에 이미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장의 방문.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을 겁니다. 병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이 있었더군요. 수수료 누락건. 오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몰랐지만 알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아, 그거는 이미 처리가 됐습니다. 담당 직원이 고객님께 사과드리고 내일 환급. 담당 직원이요. 병철이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그 2글자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오재현이 멈췄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종 승인은 지점장 권한입니다. 시스템 로그를 보면 다 나오더군요. 그 말에 오재현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건 저도 확인을 좀 더 했어야 했는데 업무가 바빠서 미처. 병철이 다시 말을 잘랐습니다. 변명 말고 사실만 말씀해 주시죠. 당신 실수였지요? 오재현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한미진 대리에게 떠넘겼습니다.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오재현이 침을 삼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인사불이익으로 협박까지 했고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재현의 등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이 축축하게 젖는 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병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로비가 보였습니다.
미진이 창구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협박을 당한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미진 대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병철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실수를 힘없는 직원에게 떠넘기고 입을 막으려고 협박까지 한 겁니다. 오재현이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병철이 돌아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딸칵. 작은 소리였지만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이 지점에 저희 그룹 예치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오재현이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윤건설그룹 회장 윤병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오늘 당장 전부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재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은행에는 한미진 대리 같은 직원이 있으니까요. 병철이 명함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모든 직원 앞에서 사과하십시오. 책임 소재를 바로 잡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선 안 됩니다. 그게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병철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재현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으며 병철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사람을 짓밟고 얻은 자리는 오래 못 갑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닫혔습니다. 오재현은 홀로 남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철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뒤따랐습니다. 로비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병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창구 쪽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미진이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병철은 은행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건물 맞은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서는 은행 로비가 훤히 보였습니다.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바로 출발하시지 않습니까? 조금 기다리겠네. 병철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시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재현이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봐야 했습니다. 방에서 혼자 무너졌다가 다시 아무 일 없었던 척 나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을 병철은 살면서 많이 봤습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만 굽히고 돌아서면 또 약한 사람을 짓밟는 사람들. 과연 오재현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회의실 안에서 오재현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윤건설그룹을 입력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사진도 나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악수를 나누는 남자. 방금 전 소회의실에서 자신과 마주 앉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국내 10대 재벌, 자산 수조원 돌파, 해외 프로젝트 수천억 계약. 오재현의 손가락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다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조금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윤병철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젊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똑같았습니다. 날카롭고 단단한 눈빛. 그 얼굴과 낡은 파카를 입고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던 노인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아, 오재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드나들던 그 초라한 노인이 윤건설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미진에게 창구를 비우지 말라고 소리쳤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구 옆에서 지켜보던 노인, 대기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던 노인, 미진이 할머니 손을 잡고 있을 때 멀리서 바라보던 노인, 그 사람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미진에게 했던 모든 것을. 미쳤구나. 내가 미친 짓을 했어. 오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로비로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 반짝이는 구두도 단단하게 고정된 머리도 오늘따라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서윤 대리, 오재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한미진 대리, 미진이 창구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색이 이상했습니다. 지점장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오려 했습니다. 오재현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거기 있어요. 내가 갈게. 오재현이 미진에게 걸어갔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였습니다.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박 대리가 멈춰 섰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재현이 미진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불과 몇 걸음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확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비가 동결됐습니다. 손님들도 멈췄습니다. 직원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지점장이 직원에게 허리를 숙이는 장면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수수료 누락 건은 제 실수였습니다. 제가 최종 승인을 잘못 처리했어요. 한미진 대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긴 것, 사과하라고 강요한 것, 협박까지 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오재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미진 대리에게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미진이 말이 없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혼자 삼켰던 억울함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던 그 순간이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던 그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박 대리가 조심스럽게 박수를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다른 직원들이 따라 쳤습니다. 작은 박수 소리가 하나둘 모여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조용히 흘렀습니다. 하지만 입술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점장님. 고객님 불편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재현의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여전히 손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게 자신과 얼마나 다른지 이제야 보였습니다. 오재현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그 방에서 군림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카페 창가에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병철이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이마가 닿을 것처럼 가까이 서서 봤습니다. 미진이 눈물을 닦는 모습을 봤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진이 다시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병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9의 나이에 카페 창가에서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비서가 옆에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윤주야. 병철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내 말을 이제야 알겠어. 진짜 가치가 뭔지. 평생 돈과 가문으로 사람을 봤습니다.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유리창 너머에 있는 저 젊은 여자는 돈도 없고 가문도 없지만 자신이 평생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 원칙을 지키는 용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손님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함. 그게 진짜였습니다. 병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세. 차에 오르면서 한 번 더 은행을 돌아봤습니다. 미진이 창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된다면 병철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뒤에 아무 말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말도 망설이는 말도 그냥 그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철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행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병철은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봐라, 딱 4글자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알 것이었습니다. 그 4글자가 얼마나 많은 말을 담고 있는지를, 수십 년의 완고함이 녹아내린 4글자라는 걸. 태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철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용기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생 쌓아온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윤병철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2025년 3월 30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조용한 한 식당. 입구에서부터 은은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번화한 거리와는 한 블록 떨어진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집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나무 문틀과 낮은 처마가 정겨웠습니다. 봄꽃이 보이는 창가 프라이빗 룸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미진이 식당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긴장한 거였습니다. 베이지색 저고리에 감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화장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최대한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미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미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도 긴장하고 있다는 걸. 손바닥에서 땀이 느껴졌으니까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미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이 웃었습니다. 당신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평소처럼만 하면 돼요.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프라이빗 룸 앞에 섰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비치는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바깥의 봄꽃이 보였습니다. 넓은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맞은편에 한 남자가 창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은 60대 후반의 남자.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미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그 눈빛이었습니다. 낡은 점퍼 아래 숨겨져 있던 구부정한 자세 속에 감춰져 있던 그 눈빛. 똑같았습니다. 그 어르신이. 미진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미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윤병철. 그 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미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던 노인. 손글씨 카드를 두 손으로 받아가던 그 할아버지. 보이스피싱을 막을 때 멀리서 눈물을 닦던 그 사람. 억울한 누명을 쓴 자신을 창문 너머에서 지켜보던 그 눈빛.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겹쳐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병철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그 무거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듣는 온기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미진이 의자를 잡고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병철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진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그 노인이 회장이었다는 것, 일주일 동안 자신을 지켜봤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병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놀랐죠. 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철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난이 없었습니다.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네. 정말 놀랐습니다. 미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꾸미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코팅된 작은 카드였습니다. 미진이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건넸던 그 카드였습니다. 손글씨로 쓴 안내 카드. 뒷면에 작은 별과 함께 적힌 그 문장.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한미진 드림. 병철이 카드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병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겉으로 봤습니다. 돈이 있는지, 배경이 있는지, 어느 집안 출신인지, 그게 사람의 값어치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살았어요. 병철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처음 봤을 때 당신은 쓰러진 할머니를 보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죠. 지점장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병철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는 초라한 노인을 보고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직접 카드를 만들어서 손에 쥐어줬죠. 그 마음이 얼마나 큰 배려인지 아십니까? 미진이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VIP가 와도 지점장이 협박을 해도 당신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웠어요. 병철이 카드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가문과 배경으로 사람의 값어치를 쟀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값어치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작은 카드 한 장이 나한테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태준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진이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미진에게 걸어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보육원 출신이라고 깎아봤던 것, 배경이 없다고 무시했던 것, 당신을 의심하고 시험했던 것 다 내 잘못입니다. 병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9의 눈에 당신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미진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다리가 여전히 떨렸습니다. 우리 태준이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병철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가득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겠습니까? 미진이 두 손으로 병철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전 키오스크 앞에서 잡아들였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손이 이렇게 따뜻한 손인 줄. 아버님,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나오는 순간 미진의 눈물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걷는 걸 볼 때마다 모른 척했습니다.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고개 드세요. 제발.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아닙니다. 병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돼서 내가 더 감사해요. 병철이 미진을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안는 것 같은 포옹이었습니다. 크고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미진도 그 품에 안겼습니다. 처음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억울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메워지지 않던 빈자리가 채워지는 눈물이었습니다. 태준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병철이 미진을 놓고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아니. 병철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태준아, 고맙다. 내가 먼저 알아봐줘서.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병철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였어.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잎 하나가 유리창에 부딪혀 살며시 떨어졌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세 사람은 오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들이 조금씩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진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그때 키오스크 앞에서 일부러 잘못 누르신 거예요? 병철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날카롭던 눈빛이 이렇게 수줍어 보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눈치챘어요? 미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는 그냥 어르신이 헷갈리시는 줄만 알았어요. 태준이 옆에서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병철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직접 봐야지. 보고서로는 안 되는 거야. 미진이 잠깐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다른 창구에 가셨던 것도 일부러요? 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교해 보고 싶었어? 미진이 그 말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직원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그날 바빴을 거예요. 다들 바쁜 날이 있잖아요. 병철이 그 말을 듣고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억울한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닌데 자신보다 무뚝뚝하게 대했던 직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닐 거라고, 바빴을 거라고. 병철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재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본사 감사팀이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시스템 로그, 고객 민원 기록, 직원 면담이 하나씩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을 도우려던 직원에게 창구를 비우지 말라고 소리쳤던 것, 자신의 실수를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협박까지 했던 것, 그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재현은 지점장직에서 보직 해임됐습니다. 짐을 싸는 날이었습니다. 오재현이 빈 지점장실에서 박스에 물건을 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던 구두도 오늘은 빛이 바래 보였습니다. 단단하게 고정되던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로비가 보였습니다. 미진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미소로, 여전히 그 목소리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재현이 박스 뚜껑을 닫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저 사람 밥만 됐어도. 그 말이 텅 빈 지점장실에 낮게 울렸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오재현이 발령받은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지점이었습니다. 전에 있던 강남 지점과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직원도 적었고 손님도 적었습니다. 첫날 오재현은 로비 대기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고객 입장을 경험해 보려 했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오재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잠깐 스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재현은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수없이 해왔던 그 눈빛이었으니까요. 초라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귀찮다는 게 담긴 눈빛. 오재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였구나. 이게 저렇게 보이는 거였구나. 창구를 나오면서 오재현은 오랫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로비 구석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눈빛을 쓰지 않겠다고. 봄이 완연해진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꽃밭. 주말마다 사람들이 나들이를 오는 곳이었습니다. 유채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향기가 퍼졌습니다. 병철과 태준, 미진이 나란히 돗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백화점 지하 도시락도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김밥 2줄, 계란말이 1팩, 보온병에 담아온 커피가 전부였습니다. 미진이 보온병을 열어 병철에게 커피를 따라줬습니다. 아버님, 설탕 2개 맞죠? 병철이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미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로비 자판기에서 커피 뽑으시는 거 봤어요. 설탕 2번 누르시던데요. 병철이 허허 웃었습니다. 그것도 봤어요? 다 봤어요. 미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르신이 오실 때마다 뭔가 눈빛이 달라서요. 그냥 보통 어르신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병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도 그냥 도와드려야지 했어요. 눈빛이 어떻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니까요. 그 말에 병철이 오래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었습니다. 회장실에서 짓던 그 딱딱한 미소가 아니라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태준이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웃는 걸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는 늘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실에서도 집에서도 식탁에서도 늘 무언가를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꽃밭에 앉아 편의점 김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철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노란 유채꽃, 봄바람, 옆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네. 딱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2글자가 어떤 긴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미진이 병철에게 계란말이를 집어줬습니다. 병철이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미진이 웃었습니다. 태준도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유채꽃이 흔들렸습니다. 꽃향기가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 무렵 은행 로비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진의 명찰 옆에 작은 팻말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수석 대리 한미진. 직원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박 대리가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미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일을 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손글씨 카드를 건네는 것도, 보이스피싱을 막으려고 창구를 뛰쳐나가는 것도, 고객 도움 노트에 빼곡하게 메모를 적는 것도, 딱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그 노트가 2권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병철이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윤주야. 병철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태준이가 좋은 사람을 데려왔어. 너를 많이 닮은 사람이야. 아니, 어쩌면 너보다 더 단단한 사람인 것 같아. 사진 속 윤주는 여전히 22살로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용기가 없었어. 내 손을 놓은 것 평생 후회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 후회를 내려놓으려고. 내가 못 지킨 사랑을 우리 아들이 지키게 해줄 테니까. 병철이 사진을 책상 위에 세워뒀습니다.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물쇠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두었습니다. 언제든 볼 수 있게. 창밖으로 봄밤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병철이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고요함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였어. 그걸 가르쳐 준 게 바로 너였고, 그걸 보여준 게 바로 미진이었어. 봄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계절이 드디어 봄이 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창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야기 나눔터